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1영역 사회복지 정책론의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실전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가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는 지식, 기술과 더불어 3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지식, 기술, 가치입니다. 이 3대 축을 이루는 걸로써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좀 하자가 있어 놔둡니다.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 비례적 평등, 상대적 평등, 공평, 형평, 균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먼저 자원 배분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보험 수리 원칙은 그야말로 기여한 만큼 급여가 되돌아갈 수 있는 보험 수리 원칙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열등처우의 원칙 역시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으로서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그야말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가치 중 평등 및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출발선만을 평등하게 해주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이런 건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적극적 자유를 적극적 자유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 평등,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이어야 됩니다. 이건 앞뒤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결과의 평등 정책은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렇죠? 때문에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상대적, 비례적 평등, 공평이나 균등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형평 좋습니다. 형평은 결과의 평등에 비해 소극적인 재분배 개념이다. 그렇죠? 결과의 평등은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꽃길을 걸어왔던 자갈바퀴들을 기어왔던 간에 상관없이 끝날 때는 똑같이 n분의 1씩 나누자는 것이 결과의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결과의 평등은 적극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결과의 평등의 형평, 형평은 소극적이다.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의 평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적극적인 균일, 동등 배분은 부자들의 소위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에는 평등도 또 공평이나 균등도 그리고 적절성도 있죠. 적절성 또 생존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를 관한 것이다.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적에, 사회복지라고 할 적에 사회복지에서는 뭘 다루냐면 원하는 것도 무시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것, 완트보다는 전문가의 분석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사회적 적절성은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니드를 고려해야 됩니다. 얼마나 얻을 수 있게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틀린 거죠. 옳은 것들 잡고 있군요.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이건 뭐 여러분 틀리지 않겠죠. 사회적 적절성의 고려는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그 때문에 바뀌어져 있는 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 생계비 또는 최저 보장 수준은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해서 정한 비용이다. 자,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되지 않는다. 아니죠. 사회적 적절성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를 고려해서 기여한 만큼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사회적 적절성은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상충 될 수가 있고 많은 상충을 양보의 개념으로 배려의 개념으로 고려할 뿐이지 상충됩니다. 사유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아니죠. 사유적 적절성은 설사 주관적으로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도 사유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서비스 문제로 언제나 나온다고 그랬지요.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사회복지는 어떤 방향을 흘렀는가. 보완적에서 제도적 복지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자원에서 국가 부문의 사회적 자원, 공공성 자원으로. 답은 3번이군요. 클라이언트 중심의 특수 서비스 제공에서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최저에서 최적으로, 제공자 지원 중심에서 수요자 자원 중심으로, 자원 중심으로. 답은 3번이지. 5번에 보시면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엘리자베스 구빈법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이 교정원인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가도록 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원내 구제를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3개의 범주로, 노동 능력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 들어와야만,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시설에 들어와야만, 어린애들도 뭔가를 배우고 있어야만 빵을 주는 것이지, 그냥 그 빈민이란 이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내 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정원이나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강제란 말이 들어갑니다. 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임금지불과 직업보도 등을 처음 시작했다. 공동작업장, 직업보도 이런 것은 1722년 작업장법을 말합니다. 빈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통제하는 1662년 정주법을 말하는 거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비를 위해 임금을 보충하는 빈민처우 재정제도는 1795년 스피넨랜드법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782년 길버트법을 말합니다. 여기는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어떤 경우는 옳은 것이니까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 조건의 하나로 봤다. 그렇죠?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그 내용은 소득보장을 기초로 하는 바로 사회보장으로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공공부조를 가미한 프로그램, 양대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공공부조를 가미한 사회보장을 성공리에 이끌어가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으로 아동수당, 완전고용,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맞는 거죠. 국민초재선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죠. 아니죠. 기여에 따라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공공부조를 가미한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5대 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했다. 5대 악 중 궁핍이라고 했지요. 궁핍이라고 하던 5대 악이라고 하던 뭐였어요? 무지, 불결, 질병, 나태, 빈곤. 자,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에요. 좀 더 다음에 여기도 하자가 있습니다.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보장 정책으로서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은 소득보장인데, 문제는 사회보장이 소득보장이기 때문에 단어를 바꿔서 함정을 판네요. 3번 놔둬보시고, 완전고용을 전제조건의 하나로 봤다. 가족수당을 전제조건 하나로 봤다. 3대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2번과 3번이니까 답은 2번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물론 그 시장 실패의 최고조가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폭발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어쨌든 미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더 이상
자유방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사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언뜻 보면 영국인데 이거 미국 아닙니까? 라는데 영국과 미국의 그런 대서양을 두고 사실은 동등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 최저선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봤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부조를 가미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다. 이건 영국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60년대를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버리지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했다. 자, 이것도 함정이죠. 왜냐하면 단어로 이렇게 나열되면 뭐가 잘못됐나 이게 굉장히 시간을 보내는데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이다. 1차 대전은 1918년에 14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베르사유 조약 등에서 끝나는 거고 영국의 구빈법이 종식되었다라고 폐지된 것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결산물이라고 하는 1948년 국민부조법이 되겠어요. 국민보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나오는데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관리 운영하지만 실업보험과 그리고 공공부조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모두 주정부가 운영하도록 하되 연방정부는 재정지원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자, 그걸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 증가. 사실은 1930년대부터는 영국으로 본다면 20세기로 들어서부터는 개인적 빈곤관에서 사회적 빈곤관으로 전환이 맞아면 반영이 있다가 서서히 되면서 사실은 영국은 1942년에 미국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에 개인적 빈곤관에서 사회적 빈곤관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정부가 관장하되 연방정부는 재정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총괄합니다.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은 바로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 그런 주정부가 관리하도 좋습니다. 여기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1871년에 독일 제국을 형성하고 강력한 독일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비스마르크의 열망에 찬물을 끼친 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이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에 연결되어서 결국에 부르주아 계급을 까부숴버림으로써 진정평등을 이끌고 부르주아 계급을 까부수게 되면 바로 이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도구인 국가도 소멸되게 됨으로써 진정평등 세상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비스마르크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과 당근 정책을 등장시키는데 먼저 채찍 정책으로 1787년에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제정 공포 시행함으로써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면서 동시에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근 정책으로 사회보험법을 해서 가장 쉽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기 쉬운 노동자 계급을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걸 당근 정책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소유했다. 그렇죠?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그중에 1883년 질병보험,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했다. 바로 질병보험을 우리나라 똑같이 1883년에 질병보험을 시행하면서 바로 공제조합, 조합주의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1977년에 의료보험 시작을 적에 역시 조합주의로 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 주도로 입법되었다? 아니죠. 자유주의자들은 친노동자 정당으로서 이들은 바로 사회보험을 고지능화된 수탈도구로 봤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강력한 국가주의자인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반대했다. 말하자면 노동자 보상보험제도 1884년에 만들었는데 거부했다. 노동자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게 기획되었다. 당근 정책이었다. 이 말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0번에 보시면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거기에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 의존성 심화, 복지다원주의, 재정불균형, 정치행정 능력의 위기. 정치행정 능력의 위기를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정부만이, 그것도 중앙정부만이 모든 책임을, 모든 짐을 이렇게 질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같이 분담하자. 라는 것이 현실화된 것이 복지다원주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변화 경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신자유주의 그러면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복지비용을 삭감하고 지출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복지비용을 지출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출정책을 긴축정책으로 또 재정정책을 금융정책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의 민영화, 기업 규제를 통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를 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그리고 기업 규제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충수하고는 맞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맞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 중에 기업 규제가 아니라 기업 활성화를 이끌어갔던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우리는 신연방주의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법인세, 감세, 또 감소, 또 소득세 감소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를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실업자를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기업 규제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 제공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했다. 이건 당연한 근로연계복지, 만성적 불안정, 고용층,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복지제도의 축소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 맞아요.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 있었던 소위 자유방임주의에 있었던 것처럼 시장 실패, 또 다른 유형의 시장 실패가 야기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 경쟁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고전적 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너는 가만히만 있어. 작고 약한 정부였지만 신자유주의, 8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작지만 역할 개수는 줄여진 작은 정부로 이렇게 유형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옛날과는 상상도 없을 만큼 시장마저도 장악할 수 있는 강한 정부, 작지만 강한 정부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기업 규제란 말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12번에 보시면 안토니 기든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적용한 제3의 길의 전략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 1997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권의 하나의 국정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직접 급여 제공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바로 이런 국가를 사회투자 국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지다원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의식의 전환 강조. 그죠?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해서 복지다원주의를 현실화시켜 나갑니다.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죠. 축소. 답은 4번. 이건 서비스 문제군요. 축소가 되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적 관점에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가 나올 수 있는 것 등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등장해? 국가가 바로 사회복지를 관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위험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지 않아야 한다. 역선택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규제되어야 한다. 다 여기는 위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고 비독립적이다 보니까 시장에다 그걸 상호 의존적이고 비독립적이라면 그것은 시장에서 개인주의 중심의 시장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가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 와야 한다 해놓고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공권력인 국가가 나서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 7가지를 교재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상호 의존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으로 보시면 확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확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책 이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정책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할 적에 산업화 이론, 사회 양심 이론, 또 사회 통제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조합주의 이론, 시민권 이론, 확산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마르크스 이론 이런 등등을 모두 출제 범위에 놓고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확산 이론이라고 해서는 사회정책을 뭘로 정의해?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확산 이론, 전파 이론이 되겠어요.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산업화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 모방의 과정이다. 확산 이론, 전파 이론. 사회복지 정책의 확장 과정에서 정당 정치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 이론 또는 권력 자원 이론.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었다. 마샬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권 이론.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 구현이 정책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영국 중심의 사회양심론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확산 이론 아니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5번에 보시면 마샬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여기는 좀 더 심화학습으로 기출문제가 나왔길래 역시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우리는 시민권은 18세기의 자유권, 19세기의 참정권, 20세기의 사유권은 이런 그 기민권이, 소위 기본권이 발달해 가면서 특히 사유권이 도입됨으로써 기본권이 실질적 기본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사유정책이 이렇게 발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남성 백인에게만 유효한 권리 범주에 불과하며 여성과 흑인 등 다른 집단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 영국 사례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시민권 발전을 자연적 진화의 과정으로 간주하여 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투쟁을 통해서도 시민권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관찰 시점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례도 존재한다.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서는 아주 명확한 구별의 기준을 만들었죠. 자유권, 참정권 이렇게 해서 소극적 자유, 또 능동적 자유, 그리고 사유권이라는 적극적 자유에는 구별한 구별 기준을 만들어서 했는데, 자, 이거 좋습니다. 정치적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이것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예상 문제로 내놓기는 했지만 끌어왔지만은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도 있구나. 그리고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시민권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기는 예상 문제보다는 참고 자료로 심화학습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16번에 보시면 조지와 율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 이념과 복지관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조지와 율딩은 1994년에 4개로 나누던 복지관을 6개로 확대시키죠. 그리고 4개로 있던 것을 반집합주의를 신우파로, 소극적 집합주의를 중도 노선으로, 그리고 페이비안 사회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설명을 하되, 새로이 여성해방론에 관련된 페미니즘과 환경보존론에 관련된 그리니즘을 포함해서 6개의 테마로 이렇게 확대시킨 겁니다. 자, 신우파는 반집합주의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시장활동의 걸림돌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이라는 복지국가는 결국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마르크스주의 좋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의 조화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안정을 추구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점진적 사회주의 모형으로 결국에
복지국가를 뭘로 설정하냐면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모순점을 극복하면서 사회주의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적 입장으로 설정을 합니다. 또 점진적 사회주의 ING 과도기적 형태를 복지국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하면서 점진적이긴 하지만 사회주의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 녹색주의는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통해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래서 녹색주의에 대해 그리니즘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노선은 복지국가를 사회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건부지만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허용하죠. 그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어요. 17번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유형 옳지 않은 것은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나 사회계층화나 또는 국가 사회 가정의 뭐냐면 그 역할 분담을 가지고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조합주의형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삼인주의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유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본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와 재분배적 기능을 강조하며 벌써 틀린 거죠. 자유주의에서는 복지라고 하는 국가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재분배를 거부합니다. 분배와 재분배는 다르죠.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일한 만큼 나눠가는 것을 분배라고 하는 것이고 시장이 아닌 시장을 통해서 일한 만큼 가져가는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내 기여도만큼 가져가는 거고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나눔이 강제된 것을 재분배라고 하는데 이거 다 거부합니다. 2번은 틀린 거죠. 시장 영향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조합주의, 보수주의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 유지에 목표한다. 특히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면서 기여한 만큼 급여를 타 가도록 함으로써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조합주의, 보수주의고 직업의 범주를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조합주의, 보수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주의형 복지국가에서는 직업을 바꾸게 되면 바로 이 사회보장이나 복지국가의 혜택도 새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직업의 범주의 구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사회적 지위의 유지 강화라든지 하는 것은 바로 조합주의가 되겠어요. 복지국가 유형은 탈상품화의 정도와 사회계층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 차이로 분류한다. 조합주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그렇죠? 자유주의는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의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수당에 보다 가까운 보편적 급여의 지급을 강조를 합니다. 18번에 보시면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 그리고 복지국가 유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좀 조잡스럽습니다만 티트머스는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처럼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활용을 하되 중간 모형으로 업적 수행 모형을 넣습니다. 미슈라 역시 위렌스키와 르보처럼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쓰되 좌파적 모형으로 규범적 모형을 썼고 그리고 복지국가의 모형도 다원주의적 복지국가인 분화된 복지국가 그리고 조합주의 복지국가인 통합된 복지국가로 나눈 사람이 미슈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퍼니스와 틸트는 미국형인 적극국가와 영국형인 사회보장국가 그리고 스웨덴형인 사회복지국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적극적, 소극적 국가 없습니다. 조지 와일딩, 부르주아 복지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 조지 와일딩은 이념을 가지고 6개의 유형을 나눈 것이고 여기 부르주아 복지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로 나눈 사람은 서본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 단계로 오른 것은 자,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보면은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회복지니까 이슈와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이슈가 결정이 됩니다. 사회적 이슈가 결정되면 이제는 아젠다라고 하는 의제 형성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국민들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공중 또는 공공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그중에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하는 정책 아젠다 또는 정부 또는 공식 아젠다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안건 채택했으면 그리고 나면 이제는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입안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해결책을 대안을 선택하는 데 정책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제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의제, 이 의제에는 공중의제를 거쳐서 정책 의제로 되지요. 그러고 나면 다양한 해결책, 대안을 탐색하는 입안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집행, 집행 평가 돼야 되는데, 자 보면은 먼저 의제 형성, 의제 형성에서 정책 입안, 정책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기계적으로 문제 형성, 이슈와 사유적 이슈, 공중의제, 정책의제, 입안,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 노트 정리했던 거 꼭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2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가 설계의 형태와 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과 모형을 설정해야 된다. 이 용어를 잘 어떤 원인 경과,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마 그 말 같은데 따져 보십니다.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평가, 개선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만 기존의 정책 수행의 책무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통계기법 및 분석기법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성격, 테크니컬이죠. 여기는 좋습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는 평가에는 어원적으로 보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이라고 하는 접두어에다가 가치 판단이라는 밸류잉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평가에는 검사 결과를 수치한 측정 결과를 해석하고 가치 판단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란 말이 들으면 반드시 가치 판단이 있다. 평가란 말이 들으면 반드시 피드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평가라고 할 적에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니,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나 기준적으로 본다면 효과성 평가가 되겠어요. 효율성 평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효율성 비교는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을 가정하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맞는 거고, 정책 집행 과정상 문제점을 찾는 데 효율적.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찾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과정상의 문제점을 찾는 것은 이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소위 과정평가,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효과성 평가,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비용 측면에서, 정책 목표의 달성 목표를 비용 측면에서 하는 것은 효율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정책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한 것은 효율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정책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 결정은 과거의 정책을 점증적으로 수정하는 이것은 점증 모형이지요. 린드브룸과 일다보스키의 점증 모형.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 모형, 이상적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더 커야 된다. 이것은 비용보다 효과, 산출이 더 커야 된다고 보는 것은 이건 역시 합리 모형에 좀 가깝지 않겠습니까?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 모형으로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종 모형, 쓰레기통 모형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한된 합리성을 saying 만족 모형이죠. 답은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번과 니을번,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의 정책 결정 이론은 다원적 사유를 배경으로, 다원사유, 다원주의 사유가 나왔네. 첨증 모형, 민주주의적인 인간 능력의 한계와 의사 결정 수단의 제약을 이는 현실적 모형입니다. 다원주의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 모형. 다원주의란 말이 나오는 순간 점증 모형이 나오죠. 더욱이나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바로 점증 모형이 되겠어. 만족 모형.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사회복지 정책 분석적 접근 방법을 모두 고르면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바로 프로세스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과정 분석 또는 절차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획표를 강조를 합니다. 다음에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는 산출 분석, 내용과 선택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행 분석, 성과나
평가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행 분석입니다. 과정 분석, 산물, 산출 분석, 프로덕트 아날리시스,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답은 기억, 니은. 모든 건 기억,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 방법 중 산출 분석에 대한 내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자, 산출 분석은 뭐야?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죠. 선택에 초점을 두고 누구를 대상으로 선택했느냐? 무엇을 주기로 선택했느냐? 무슨 돈으로 운영하기로 선택했느냐? 누가 관리 운영하라고 서비스 전달 업무를 누가 하도록 선택했느냐? 이것을 바로 산출 분석의 4대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여기 지어버리시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것도 두 개가 다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 이건 할당이죠. 할당.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형성 과정. 이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이것은 절차 분석, 과정 분석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의 저소득 유인 효과. 이것은 이행 분석, 성과 분석이 되겠어요.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 비교 분석. 이것도 성과 분석, 이행 분석, 퍼포먼스. 여기는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이 두 개는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기억번은 프로덕트 아날리시스의 4대 영역 중 하나인 할당을 받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들 해서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들, 가정분석, 산출분석, 이행분석도 보셨고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산출분석에 대해서 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